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괜찮으셨습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오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지수들이 나와줬죠. 코스피가 2,300 넘어섰고요. 코스닥이 700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 6만 전자가 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이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2개 꼽아놨는데요. 먼저 미국장이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미국장. 그리고 지난 10월이 대단했죠. 다우지수가 4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46년 만에 상승세가 그렇게 두드러졌어요. 네, 다우지수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상승을 했었고요. 1976년 이후 말씀하신 대로 46년 만에 가장 높은 월 거의 14% 네. 다우지수가 올랐거든요. 시장 지수가 14% 올랐다는 것은 거기에 구성 종목들은 20%, 30%는 다 웬만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 그다음에 실적, 세 번째는 선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에 포함됐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고물가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터필러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기 때문에 다우 같은 것은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은 상승률을 보이지 않았나. 낙폭도 있었으니까요. 네.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실적이었었습니다. 이 다우에 포함됐던 애플도 있고요. 그 외에 가치주들도 많이 있었는데 역시 전망했던 것보다는 실적들이 상당히 좀 선방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10월에 이런 높은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에 역시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11월 8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네. 선거였었고,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됐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 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든 경기를 망치는 쪽으로, 주식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진 않을 거야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함께 겹치면서 10월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이쪽 종목보다는 나스닥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이제 10월에 한 13.94% 올랐습니다. 네. 근데 나스닥이 3.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죠. 네. S&P 500도 한 8% 정도 올랐고요. 이 코스피는 한 6%대 올랐기 때문에 무슨 4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냐 하는데, 다우 지수만이 좀 특이한 게 있는 거죠. 다우 지수에 이제 30종목이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 애플이 금요일에 7%대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금융주가 많이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요새 금융주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러면서 밑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쉐브론 에너지주 요새 신고가들 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가는 건데, 그의 반면에 빅테크들은 이제 애플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가이던스가 좀 아쉬웠고, 알파벳하고 메타는 되게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죠. 광고 쪽은. 그러면서 이게 아마존은 사실 약간 쇼크성 실적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빅테크들과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들어오른 부분이 있어서 서학개미 분들이 들어서 공감할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긴 했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미국 주식이 오를 때 보면은 이거 그래 이렇게 오르는 맛이 있는 거지 이럴 정도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강달러라. 이 강달러에 서학개미라고 그렇게 선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포는 안 생기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저도 이제 주변에 만나보면 미국 주식 싸진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격을 보면. 근데 투자를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또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나중에 환율 1,200원 가면 어떡할 거냐. 이게 좀 경고성 멘트를 또 날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내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애플의 수익이 나도 네. 환율이 1,200원 가면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달러가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좀 약간 미국 주식 투자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2,300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또 2,400이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왜 이렇게 김세기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식이란 게 막 움직이는 것 네. 같지만 종합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기본적 분석과 또 기술적 분석이 희한하게 중요한 모멘텀에서 일치가 되고 있는데요. 2,400이 뭐 한계다, 2,380이 한계다. 이게 참 신기하게 네. 지금 여러분도 뭐 웬만한 기술적 분석 다 하시지만 60일선을 일봉이 거의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가 한 2,380선 요 정도인데 희한하게 재료들, 기본적 분석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번 주에 네. 수요일과 목요일에 넘어오는 미국의 11월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시장의 한계를 예측하는 쪽에서는 기술적으로도 60일선에서는 맞고 거의 떨어지니까 뭐 다시 올라가더라도 항상 60일선은 큰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이때까지 왔는데 재료적 측면에서도 11월 FOMC가 겹치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가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까지 잘 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니까 여기가 한계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그런 의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기술적 분석도 또 일봉이 아니라 주봉 차트를 좀 놓고 보면 그동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20주 선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20주 선을 깨고 올라가 준다면 실은 60주까지는 그냥 갑니다, 보통은. 그러면 여기가 한 2,600까지도 또 열려 있겠다라는 시선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재료를 갖다 맞춰야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 날 오게 될 텐데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코멘트,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는 지금 뭐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동안 8월 잭슨홀에서 보였던 그런 엄청난 기계, 경기를 망치더라도 물가는 내가 잡고 말 거야를 또 보여줄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은근슬쩍 기대하는 것처럼 스텝 다운, 요즘은 연준 피봇을 또 안 쓰더라고요. 이게 인하는 아니니까 속도를 스텝 다운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줄지가 결국은 기술적 분석이랑 만나서 2,400을 한계로 정할지 아니면 적어도 2,600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장은 코스피 거북이 걸음으로 느릿느릿 조금 올라가면서 오늘 2,300을 뚫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드디어 이제 700선에 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연말 랠리가 있을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난 아직 못 담았는데 다시 한번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갖고 있는 분들이 아이고 괜히 샀네 하는 거고 이게 올라가면 과도하게 줄여놨던 분들이 이거 샀어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과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2,400이 이제 저항선으로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과연 그 저항선이 맞겠느냐? 기본적인 심리가 오르기 힘들다는 게 팽배하니까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시장 3,300 찍고 떨어질 때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방송 나와서 제시했던 저항 지지선들 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저항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 그런 저항선은 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모든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FOMC 일정 이후에 그런 페드의 그런 스텝 다운이 실현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 기준금리 5자를 봐야 되는지 그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4.75까지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아마 연말까지는 조금 편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실적이 좀 진검승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갈림길에 놓이는 순간은 아마 연말 연초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함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6만 전자가 됐습니다. 그 의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정말 좀 어렵게 좀 6만 원 좀 탈환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이닉스 얘기도 많이 하세요. 네. 왜 전자는 저렇게 가는데 하이닉스도 못 가냐. 네. 근데 결국 저는 삼성전자가 결국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일각에서 뭐 치킨 게임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치킨 게임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디램이 3사인데 굳이 나머지 2개 업체를 이렇게 죽여가면서까지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낸드는 좀 할 것 같아요. 낸드 쪽은 아직은 경쟁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는 삼성이 지금 이 상태면은 이번에 가이던스 준 거 보니까 4분기에 낸드 삼성전자마저 적자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출혈을 감소하는 건데 다만 디램 쪽은 또 EUV 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말한 것처럼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은 1등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 좀 공급을 늘려도 워낙 원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현금도 많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런 좀 공급이 늘게 되면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하이닉스 영업 적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뭐 괜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하이닉스는 또 중국 공장 문제도 있죠. 또 인텔 솔리다임 인수한 것도 이거 뭐 성과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처음엔 다들 좋게 봤는데 이게 1, 2년 지났더니만 이걸로 돈을 좀 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하이닉스는 조금 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평가 자체가 삼성에 비해서는 좀 약간 투자들의 시선이 조금 이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좀 갔는데 다만 하이닉스도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PBR이 지금 0.9배도 안 돼요. 안 될 정도로 싸기 때문에 뭐 시간과 함께 하시면 결국 회복은 되겠지만 투자들은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먼저 선택을 했다. 요 방향성은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만 원 이렇게 또 빨리 좀 생각보다 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이게 정치와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이제 대만을 좀 무력 통일하겠다. 거기에 TSMC가 있잖아요. 근데 무력 통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는 그 반도체 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주요 고객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TSMC에 지금 거의 집중돼 있잖아요. 모든 파운드리들이 위험해 보이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TSMC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전자밖에.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도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중화권이나 대만에서 좀 돈을 빼서 삼성전자에 좀 약간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삼성전자가 6만 전자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많은 투자자분들은 야, 나 5만 전자였을 때 기회를 못 잡았다. 근데 지금 6만 원 돼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담아도 될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요. 뭐 일시적으로 지금 6만 원인데 5만 8, 9천 원대를 가는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5만 한 1,000원, 1,800원인가요? 이게 저점인데 그 정도까지 빠지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 현혹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디램 가격이 한 20% 빠졌다 그러고 더 빠져요. 4분기 더 빠집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SK하이닉스 영업 적자가 아마 4분기부터 빠르면 내년도 1, 2분기까지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6개월에서 9개월 선행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20% 빠지는 디램 가격의 주가는 이미 6개월 전에 그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더 빠지는 것들이 재고가 지금도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러면 연말에 재고 떨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1분기에 그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은 캐펙스 컷이라고 해서 투자 축소를 발표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굉장히 세련되게 조금 그 생산을 줄일 거라는 의견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게 재고는 줄어드는데 생산이 조금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그 실적이 더 나빠지고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거에 현혹돼서 삼성전자 투자를 주저하시기보다는 1차 진입 정도,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1차 진입 정도는 하시는 게 맞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버텨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얘기할 때 그 폴란드발 원전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제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오늘은 또 이게 굉장한 호재가 돼서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2개예요. 이게 정부 주도하에서 하는 게 그게 한 원전 6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6기가와트니까 보통 이제 원전 한 개 1기가와트거든요. 그래서 6기인데 그게 규모가 꽤 큽니다. 사실 그게 이제 좀 약간 메인 요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3파전이었죠. 우리 한국의 한수원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프랑스 제가 이름까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세 개 업체가 좀 경합을 했는데 이건 사실 폴란드 총리가 이미 언지를 줬어요. 그 예전부터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유력하다.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나왔던 게 이제 그 폴란드 한 지역에 석탄 화력 발전소 2개가 있는데 네. 요걸 대체하는 이제 원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거는 아예 애초부터 그냥 한국을 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그 이제 협정 의향서를 체결을 했고 LOI를 체결하면서 폴란드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수주를 한 건 아닙니다. 명확히 하셔야 될 거는 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언제든지 틀어질 수도 있지만 폴란드 총리가 이제 그런 걸 우려해서 그런지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거의 한국이 수주 다 따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협정 의향서 체결한 거는 아마 한수원이 그냥 그대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다만 이제 규모는 좀 적죠. 6기 대 뭐 2기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 수출한 이후로 한 12년 됐나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꼬가 터지는 거고 이게 레퍼런스가 쌓이면 지금 이제 줄줄이 대기 중에 체코 또 거기 그 사우디도 있고 지금 남아 있거든요. 몇 계속 개국가. 있군요. 예. 네. 근데 거기서 또 뭐 프랑스 또 미국과 경쟁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수주를 하나 따낸 거하고 안 딴 건 또 차이가 또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좀 반영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특히 오늘 그 보통 원자력 발전소 착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설계부터 들어가니까 네. 한정 기술이 오늘 그래서 상한가에 갔다. 그랬군요. 다만 이제 원전주 투자하실 때 주의할 거는 이게 착공이요 2026년이에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벤트 플레이는 좋지만 이제 원전 실적 좋아지는가 이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 좀 저는 어쨌든 원전주는 투자 관점에서는 좀 트레이딩 정도 이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하는. 그러면 원전 건설이니까 원전 건설이 들어가니까 오늘 건설주도 오른 거예요? 네. 건설주도 같이 가는 거죠. 왜냐면은 그 이제 터빈이나 이런 핵심 기자재 업체들도 있지만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도 건물 아닙니까? 그죠? 그 건물 뭐 숙소동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짓기 때문에 건설사랑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터빈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건설 그 회사들이 자금줄 말랐다 뭐 이러면서 건설주 계속 떨어졌는데 오늘 뭐처럼 오르니까 예, 저도 담은 게 있어서 기분 좋더라고요. 자, 오늘 데일리 이슈는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두루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윌슨 주식 투자 전략가라고요? 주식 전략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모양인데 이분이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긴축 기조가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서 네. 이게 굉장히 좋게 읽히는 거라면서요?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뭐 리포터 닉 이후에 이런저런 분들이 스텝 다운 연준에 이제 올리긴 올리되 지금처럼 막 긴급하게 성급하게 올리지는 않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뭐 물가 지표도 보면서 상대적으로 강도를 떨어뜨리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만에 하나 이제 이런 모습이 정말로 연준이 나온다면 시장은 이제 반등에 어느 정도 뭐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논거였었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우리가 뭐 금리 역전이라든가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뭐 이런 얘기도 함께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주가가 이제 20% 이상 하락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뭐 약세장의 신호라고 하는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도 실은 우리가 베어마켓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10%라든가 15%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전저점이 3,490이란 3,500이 됐어요. 하고 지금 한 10% 정도 올라와서 이제 3,800선인데 문제는 베어마켓 랠리가 한 15% 정도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4천까지는 가도 실은 이것은 약세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만에 하나 한 4,100이나 4,200까지 시장이 올라와 보면 이걸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봐야 할지 새로운 파동의 출발이라고 해야 할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여기서 제시했던 4,100 정도까지 S&P 500이 간다면 실제적으로 그때 또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또 그때 달러가 과연 어느 정도의 달러 인덱스가 나오고 있는가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또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연준의 스텝다운이 모든 어떤 이야기들 전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이클 윌슨은 지금 그 S&P 500 지수가 4,15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4,000에서 4,150으로 올린 거고요. 마이클 윌슨이 누구냐? 이게 올해 그 하락장을 가장 잘 맞춘 미국의 전략가예요. 이게 대표적인 전략가 2명이 있습니다.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지난 상승장을 정확히 맞추면서 반인 반신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얻었지만 지금까지 상승장을 전망하면서 굉장히 망가진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있죠.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췄는데 더 놀라운 거는 3,500 부근에서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연준이 조만간 스텝다운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런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 4,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다가 지난 주말에 좀 수정을 했습니다. 4,150까지 열어두겠다. 그러나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이고 연말이 되면 다시금 하락할 텐데 그 이유는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EPS 추정치가 떨어지면서 다시금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약세장이 조심스럽지만 내년 1분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서 지금 마이클 윌슨이 가장 잘 맞추니까 여기에 그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어차피 약세장인데 약세장에서 조금 오른다. 그 오르는 정도의 랠리가 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연말까지 쭉 가고 내년까지 쭉 간다. 이건 장담한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정의가 되게 많긴 한데 이제 보통 베어마켓 랠리는 반등했다가 또 저점을 또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세장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번 반등에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로 생각을 한다면 주식 오를 때 비중을 줄여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당장 강세장이다, 또 베어마켓 랠리다,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강세장이 완전 전환됐다 이거보다도 저점은 좀 형성된 것 같다. 적어도 지난 저점은 깨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아주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장이 쉽게 나오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보는 게 연준이 지금 원하는 건 어쨌든 이 기대 인플레 계속 꺾어줘야 되는데 S&P 500이 자꾸 튀어버리면요. 또 자산 시장에 또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이게 또 물가를 자극시켜요. 그래서 중간중간 분명히 누르는 멘트들이 또 나올 거예요. 만약에 증시가 오르면. 근데 그거를 이제는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멘트가 나와서 시장 흔들린다? 그럼 그럴 때 비중 확대 기회로 삼고 또 시장이 그냥 너무 또 가파르게 좀 올라갈 때는 좀 기다리시고 주식 비중 조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라가는 장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오르고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정말 그 시장이 추세적으로 가려면 결국 연준이 그걸 좀 인정을 해줘야 돼. 이제 물가 잡혔다라는 그런 신호를 확실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제대로 된 추세 상승장이 나올 텐데 그건 저는 좀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도로 보면 내년 1분기에 금리 한두 번 올리면 끝나거든요. 연준 목표에 이제 가요. 그럼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금리가 동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면 하반기에 인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강한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부터 진짜 랠리다, 베어마켓 랠리다 요거보다도 중간중간 울퉁불퉁한 그런 좀 약간 점진적 상승장 그런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금리, 경기 침체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는 베어마켓 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리 역전 얘기하잖아요. 네.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상당히 금리 역전 네. 이야기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그때까지 얘기했던 건 이제 10year하고 그러니까 10년물하고 네. 이제 2년물짜리의 금리 역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단기물이 더 강력한 네. 3개월 물보다도 실은 10년물 금리가 더 떨어지는 이 금리 역전이 나왔습니다. 보통 2년과 10년물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 길게 빌려줬으면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기본적으로 10년물 채권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2년물보다도 더 떨어졌고 3개월보다도 더 낮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0년물이 한 3.98에서 뭐 4% 여기서 좀 움직이고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차례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흐름이 나오면 특히 3개월 물보다도 10년물이 더 떨어졌을 때는 거의 한 10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가 왔더라. 그래서 마치 뭐 탄광 속의 카나리어처럼 이 금리 역전이 나오면 경기 침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파악해 볼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지금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M2 우리가 시장의 총통화라고 하죠. M2를 못 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M2를 감소시키지 못한 채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대목에서 10년물 금리가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면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3.25인데 이번에 11월에 올려서 4%가 되는데 네. 기준금리가 4%인데 10년물 금리가 뭐 3.9, 3.8 이렇게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거의 예외 없이 달러 약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경기 침체니까 네. 주가도 금방 빠지고 완전히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변수는 달러 약세입니다. 만에 하나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기고만장하던 달러가 약세로 돌변하게 되면 네. 이 돈은 종이돈이잖아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산에 갖다 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역전이 나오고 물론 경기 침체도 오고 망가졌지만 그대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버블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 부분 안에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연준이 금리 올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 10년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어떤 방향을 치는지 이게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더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네. 달러 인덱스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이게 뭐 114였던 게 110, 이게 다시 108, 107, 106으로 떨어지게 될 때 저는 상당 부분 자산 시장의 버블 쪽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역전 나왔어, 경기 침체니까 다 망했네.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분명 위험은 오지만 그 과정이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정말로 건전한 상승이 있고 나쁜 상승이 있다면 네. 그럼 후자 쪽에 버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네. 늘 말씀드리죠. 금리가 얼만큼 떨어지냐. 10년물 금리입니다.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얼마나 꺾이느냐를 함께 보면서 종합적 사고를 하시는 네.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가려면 지금 이제 이런 선행 조건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 네. 그다음에 유럽발 위기. 네. 이것도 끝나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달러도 끝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 증시는 좀 갈 텐데. 네. 지금 베어 마켓 랠리 이게 위험성이 상존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건 맞는 겁니다. 지금이야 다들 네, 네. 어떻게 이제 그런 오도르지 않겠느냐는 게 네. 팽배해 있는 건데 네. 말씀하셨던 그 조건이 다 풀리면 그러니까 이제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강달러가 풀리는 거고 네. 강달러가 풀리면은 그런 그 유럽이나 신흥국들의 위기도 풀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달러가 또 풀리는 또 조짐이 나온 게 뭐가 있냐면요. 강달러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속출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신흥국, 영국 이런 데서.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미국이 조절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네. 뭐냐면 자 일본이요 지금 환율 방어한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고 있잖아요. 달러를 원래 뭘로 갖고 있었냐면 미 국채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중국은 미중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미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둘이 미 국채를 사주는 큰 손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매도로 바뀌었죠. 그러면 불과
작년까지는 연준이 사줬는데 이제 연준 안 사줘요. 오히려 판다면서요. 미 국채 수급에 엄청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또 그 기름을 붓는 게 강달러입니다. 네.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국채를 던져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조건은 미국도 부담스러운 강달러가 됐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강달러를 막아주는 거는 금리 인상의 그런 최종의 그런 그림을 빨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완성이 되면 시장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갑자기 방향을 틀고 좀 회복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거기다가 참 우리 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국 변수를 하나 뺐네요. 중국이 좀 이렇게 열어줘야 좀 봉쇄도 풀고 좀 다시 경기가 좀 움직여줘야 우리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이번에 그 이제 당대쯤에 이거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사실 있었어요. 네. 증권가에서도. 근데 뭐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더 강화했죠. 근데 글쎄요. 오히려 시장이 더 충격을 줬던 게 네. 제로 코로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부유만 제가 알기로 한 4번을 얘기한 네. 것 같아요. 이제 공동부유는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규제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 규제하고 어쨌든 다 같이 잘 살자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이제 활동하기 좀 좋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미국 그때 그날 알리바바 주가가 뭐 12% 폭락을 하고 네. 뭐 홍콩 증시가 난리가 났죠. 아니 떨어질 게 어디 있다고 또 떨어져. 네, 거기서 뭐 그러니까 네. 홍콩 HGC는 보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그냥 빠져버렸고 물론 이제 오늘은 또 올라간 이유가 갑자기 뭐 아직은 뭐 완전 이제 뉴스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좀 네.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중국에서 일단 나온 뉴스는 제로 코로나 좀 풀어줄 것 같다. 네.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아니 풀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올 초에도 그랬잖아요. 네. 올 초에도 저 지금 이게 이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저걸 막는다고 될 문제인가? 그러게.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가는데 지금 시진핑은 모르겠어요. 자기의 뭐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걸 밀어붙였고 당대회가 끝나도 제로 코로나 안 풀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가 스탠스는 바뀌었어요. 내년 3월에 전인대 정도 돼야 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었죠. 한참 남았네. 예,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LG생활건강. 근데 오늘은 어쨌든 아모레퍼시픽 뭐 물론 실적도 있었지만 중국이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그것도 컸던 것 같아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이 막 탈출을 하고 네. 이거에 좀 아마 중국 정부도 좀 약간 경각심을 느끼고 좀 풀어주려는 시그널들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풀어주면요, 약간 또 시장의 그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B2B 중심이에요, 장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이 가는데 중국이 진짜로 그걸 선언을 하면요, 네. 소비주로 잠깐 이동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업데이트를 좀 네.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비재 그 회사들도 좀 기지개 좀 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끝날 때 네. 뭐 중국의 경기 부양 뭐 얘기하면서 제가 이 제로 코로나, 네. 이 코로나 봉쇄만 풀어도 역기저 효과라고 하죠. 네. 그 자체 푼다는 자체가 경기 부양인 것이고 시진핑이 그렇게 할 것을 바라고 네.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그 일주일 새에 더 강력하게 하면서 저도 굉장히 당황하고 가슴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아직 뭐 정보지라고는 하지만은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아까 염 차장님 말씀대로 장저우 공장에서 그 탈출하고 이런 어떤 민심 이반 현상들을 좀 보고는 있어서 제로 코로나를 이제 푸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로 이번에 뉴스를 맞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코로나 봉쇄를 푼다면 저는 그 자체로 중국이 갖고 있는 경기 부양의 효과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겠죠. 하고 소비재 쪽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대중 관련주들의 한 번의 기회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저는 위안화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를 만드는 거는 중국 땅으로 다시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이쪽 입장에서도 지금 위안화 약세를 막기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달러를 빼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네. 땅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아직도 코로나 봉쇄를 푸는 그렇죠. 이 제로 코로나의 해제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셨군요. 염 이사님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네. 차장 때는 맨날 죄송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예, 이사님 제 입에 아니, 붙어가지고 아니, 아니, 염이사님인데 2년 전이죠. 죄송합니다. 아니, 예, 아니, 실수를 제가 너무 입에 붙어서요. 네. 댓글로 잡아주셨나 봐요. 반도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메모리, 네. D램 반도체 뭐 22%가 빠졌다고요? 네. 가격이? 네. 근데 삼성전자 뭐 저 SK 하이닉스는 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그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빠져요. 아까 4분기 되면 더 빠질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예상을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무조건 빠집니다. 네. 그게 왜냐면 재고량이 있고 이거를 네. 사가는 사람들의 그 예상이 있잖아요. 재고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네. 근데 재고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구매자들도 재고가 있고 판매자도 네. 재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빠지는데요. 근데 그 빠지는 가격, 앞으로 빠질 가격도 이미 다 네. 반영이 되어 있다. 주가에는.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엇갈리는 가장 주 원인은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이죠. 그거를 더 봐야 되는데 이게 그 인텔한테서 하이닉스가 그 낸드 플래시 팹을 대련에 있는 팹을 샀잖아요. 네. 인텔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미국 회사니까요. 네. 더 그 정부 스탠스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1년간 유예를 해줬습니다만 그 중국 땅에 있는 공장에 중국 기업은 당연히 지금 네. 그 고성능 장비를 못 받고요. 중국 땅에 있는 외국 기업도 1년 유예해주지만 앞으로 장비가 들어가기 되게 빡빡해지면 이 팹을 운영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비중에 있느냐? 삼성도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근데 하이닉스는요. 우시랑 이제 충칭에 D램 공장이 있는데 D램이 한 50%입니다. D램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번에 대련에서 산 낸드 팹이 낸드의 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중국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가야 되는 장비 발주가 대거 취소되면서 국내 장비 업체들 지금 곡소리도 나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일단 D램이 50%가 있다는 게 너무 치명적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1년 유예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지금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전체 시장이요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조금 감을 잡자면 그 중에 메모리가 한 2천억 달러 됩니다. 네. 비메모리가 훨씬 크죠. 근데 그러면은 이 메모리에서도 낸드와 D램이 한 5.5, 낸드가 4.5 정도의 비중이에요. 근데 왜 또 장비가 중요하냐면 D램이 훨씬 더 미세 공정이 필요하고 네. 낸드는 약간은 뭐 기존의 레거시 공정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미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D램 그 우시에 있는 하이닉스 D램 공정은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SK 하이닉스는 50% 감산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마이크론이 먼저 얘기를 했고 감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도시바죠 옛날에 네. 키옥시아도 30% 감산. 그래서 이제 수순처럼 하이닉스도 하겠구나. 근데 실제로 하이닉스도 50% 이제 그 설비 투자 축소 그리고 감산에 대해서도 일부 좀 감산하겠다고 좀 언급을 좀 했는데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사실 하이닉스는 좀 오르고 있었어요. 네. 그 전에는 네. 한 81,000원대에서 95,000원까지 갔으니까 올랐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었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삼성전자도 좀 동참하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위적 감산 안 하더라도 네. 뭐 설비 투자 좀 줄인다거나 여기에 좀 보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다 어긋나 버린 거죠. 네. IR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감산이 아니라 4분기에 증산이에요. 지금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삼성은 증산하는데 근데 다른 쪽 2, 3등 업체는 이미 감산 선언을 했는데 또 그걸 또 주워 담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그럼 이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하이닉스가 또 네.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안 좋은 거 다 반영했어요. 또 네. 삼성전자도 뭐라고 했냐면 내년 2분기 수요 돌 것 같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DDR5 탑재한 네.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참 이게 양측이 소년이 됐어요. 뭐 올 초에 나온다 그랬다, 가을이다 뭐 그랬다 결국 내년 4월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이제 D램 수요는 느는데 이제 공급은 좀 줄어 있겠죠. 그때쯤 되면 그러면은 이제 재고가 그때부터 감소하면서 가격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명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삼성이 제시는 해줬지만 네. 어쨌든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차피 주식은 상대평가거든요. 네. 굳이 하이닉스를 내가 사야 될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이닉스의 지금 문제는 주가는 싼데 매력은 있어요. 가격 매력이 있고 더 나빠질 건 없는데
이거를 회사 측에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됩니다. 우시 공장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다른에서 인수했던 인텔 랜드 공장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얘기,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줘야 투자자들의 좀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이닉스도 같이 갈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하이닉스가 못 따라가요, 삼성전자 주가를. 그래서 그런 좀 불확실성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눌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유로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 계속 들리는데 10% 훌쩍 넘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그렇죠. 뭐 특히 독일, 뭐 영국, 유로존, 그러니까 영국은 유로존은 아니죠. 거의 9%대, 10%대 인플레이션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됐던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값 상승이 더 큰데 저는 뭐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좀 유로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뭐 유럽 경제가 나빠지면서 유로화도 약세가 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유로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굉장히 상승시키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겼던 이런 측면도 저는 같이 공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보면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예상을 깨고 스텝다운에 나섰잖아요. 0.75%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0.5%포인트 인상을 했지만 반면에 ECB 같은 경우에 유럽 중앙은행은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저렇게 1대1마저도 깨진 달러화와 페러티마저 무너졌던 저 유로화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유로화를 살리는 쪽에 대한 측면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유럽 중앙은행은 또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스텝다운과는 다르게 긴축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쪽이 어느 정도 문제가 또 해결되면 처참했던 유럽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로화를 또 강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는 지금의 유럽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거 원자재 수급을 푸는 것도 좋지만 유로화를 강세로 만드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만에 하나 유로존에서 유로화 강세를 이뤄낸다? 이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를 또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킹달러가 그동안에 왜 킹달러였느냐? 유로화 약세, 파운드화 약세, 엔화 박살 뭐 이런 것들이 달러를 저 킹에서 가스로 몰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들이 좀 정신 차리기 시작한다면 달러도 약세로 꺾일 수가 있고 이게 신흥국이라든가 뭐 중국, 우리나라 같은 데는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아주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높은 인플레가 나와서 유로화를 지키려고 유럽 중앙은행이 또 저렇게 노력하는 것이 진짜 이런 작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악재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이런 고물가, 뭐 공포스러운 물가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러시아발 원유 상승,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대책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가스값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요.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아, 지금 엄청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 올랐는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요. 지금 유럽의 CPI가 10.7이 나온 것도요. 결국에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발전을 돌리다 보니까 전력 가격이 급상승해요. 전력 가격이 높으면은 모든 공장이 다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게뿐만 아니라 이게 원인인데 자, 왜 천연가스 가격이 한 10배, 1년에 10배가 오르느냐? 질서 있게 사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 얼어 죽을까 봐 모든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막 입도선매를 하면서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비싸게 산 천연가스로 발전을 돌리니까 CPI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미국에서 사왔다는 그거. LNG 뭐 여기저기서 다 삽니다. 카타르 뭐 서아프리카 이런 데서 다 그냥 쫙쫙 빨아들인 거죠. 그것도 웃돈 주면서 내가 먼저 사려고. 질서 있게 샀으면 그렇게 안 올랐을 텐데 일단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게 또 딱 천연가스 가격 때문이겠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CPI가 국가별로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이탈리아가 12.8이 나왔고요. 독일이 11.6이 나왔는데 프랑스가 7.1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전 강국이고요. 원전으로 발전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예전에 60, 7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비중이 덜하다 보니까 7.1%가 프랑스는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 미국도 한 반 토막이 났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거고요. 물론 지금 비싸게 사놓은 거 지금 이거 써야 되니까 아직 원가가 높습니다만 에너지발 그런 그 인플레도 유럽마저도 미국은 사실은 그 석유가 중요하고요. 그런 자동차들로 개솔린이기 때문에 유럽은 천연가스가 중요한데 이 부분도 좀 해소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조금 멈칫하겠네요. 아직은 이게 올 겨울 날 때까지는요. 이렇게 비싸게 사놓은 거 지금 세 배 지금보다 이거를 원가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만든 잘못된 그런 경쟁적으로 사면서 만든 가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국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은 뭐 실적이 엄청나다고요? 네, 엑슨모빌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유주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같은 정유주로 봤는데 엑슨모빌은 너무나 놀라운 실적, 깜짝 실적도 내고 주가도 지금 뭐 신고가를 내고 있을 정도로 지금 달려가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요새 국제 유가가 좀 시들시들하거든요. 뭐 $80대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슨모빌은 경쟁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 유가에도 우리는 이만큼의 이익을 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엑슨모빌과 좀 비교하기가 좀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 기업들은 이제 주로 하는 게 다운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료를 사서 정제를 하죠. 해가지고 뭐 경유도 팔고 휘발유 파는 건데 이쪽에 대부분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제 마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엑슨모빌은 업스트림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유 시추 사업 같은 것도 하는 거죠. 천연가스. 근데 이쪽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또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워런 버핏 참 대단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옥시덴탈을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지. 이걸 왜 샀지? 이 유가 관련주인데 이제 천연가스 하는 회사죠.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는데 엑슨모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엑슨모빌은 기존 정유도 좋았지만 우리 한국에 없는 모델인 이 업스트림 그 원유 시추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이 좀 잘 갖춰지면서 좋은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도 지금 저 음식료라든지 담배라든지 소비재 가격도 다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42% 올랐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게 식료품 가격이 한 14%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음식료 가격은 또 한 번 오르면 안 내려갑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음식료주 중에 지금 담을 만한 것들 뭐가 아니, 뭐 담을 만한 거라고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이 음식료가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좀 몇 개 기업들이 좀 일단 괜찮아요. 주가 흐름 괜찮은 게 한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롯데제과. 롯데제과가 이제 좋은 이유는 사실 이제 음식료 전체 흐름보다는 이 개별 기업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롯데푸드랑 합병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합병했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좋은데 어떤 거는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롯데제과는 1 더하기 1은 3이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두 회사가 좀 겹치는 게 빙가 사업을 해요. 둘 다. 근데 지금 롯데제과하고 푸드가 합치면서 이 중복됐던 이제 영업점이라든가 공장들을 효율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롯데그룹이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제대로 된 HMR 있잖아요. 가정간편식. 요걸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롯데제과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근데 롯데푸드는 이걸 할 수는 있는데 주로 B2B 기업이에요. 기업체에 납품을 해요. 근데 롯데제과는 또 우리 소비자 대상으로 하니까 합치면 이 영업망을 통일해 가지고요. HMR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롯데마트에서 이제 나왔던 그 HMR 중에 요리하다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엄청나게 또 히트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 롯데제과가 상당히 좋고 또 한 기업이 삼양식품. 뭐 요즘에 좀 주가는 정체인데 어쨌든 올해 주식시장이 20% 이상 빠졌는데 주가가 한 20%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그 이유는 역시 그 불닭볶음면. 이게 경기를 안 탑니다. 경기가 그리고 또 오히려 요즘에 런치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 가격 오르니까 또 라면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또 가격 인상 또 이 농심도 얼마 전에 했지만 그래서 라면 가격 올라가고 수출 잘 되면서 이 삼양식품 주가나 실적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삼양식품 52주 41%가 올랐네요. 다른 거 다 떨어질 때. 1년 동안은 야, 저렇게 됐어요. 네. 근데 식품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원자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러시아가 지금 농산물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오르는 거예요? 파기는 아니고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흑해를 빠져나오는 지역이 뭐 우크라이나도 식량 대국이고요. 러시아도 식량 대국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곡물 가격을 들썩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한번 사료주, 곡물주, 비료주 이게 한 턴이 돌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재료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이래저래 역시 인플레이션의 유발하는 요인으로서는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하고 이러는 것도 다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중단이 되면 일시적인 차질이 빚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에 기대서 사실 그 이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거기에 베팅을 하시기에는 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너무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관한 뉴스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러시아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을 하고 있어서 또 정반대의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너무 여기에 휘둘려서 투자 방향을 잡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곡물주, 사료주 전에 한번 들썩들썩한 적이 네. 있었잖아요.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이틀 올랐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뉴스가 주말 사이에 이제 나오고 나서 아, 빨라요. 바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또 아침부터 막 이게 불을 좀 뿜던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 정말 잘해주신 게 이게 전쟁 리스크에 연동이 되고 또 사료주가 그러니까 이 밀가격만 해도요 올해 연초에 한참 좋았다가 한번 반토막이 났었어요. 네. 그랬다 다시 올라가는데 이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또 푸틴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재주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뭐 장기 투자나 계속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제가 경주마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정말 암울했잖아요. 근데 그 암울한 기운이 조금씩 암울한 기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제 생각이고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느낌이 좀 오긴 하니까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조금 더 견디시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애쓰셨고요. 내일도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